하마스 부대의 공격으로 너덜너덜해진 테슬라 모델 3의 모습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뉴스 매체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메팔심 출신의 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소유자가 하마스 군인들의 총격 속에 자동차 차체와 타이어가 찢어질 정도의 공격을 받았지만 탈출에 성공해 병원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 부대가 가자 지구 인근 오타프 정착촌을 침공한 지 불과 몇 분 후 새벽 6시 30분경 키부츠 메팔심의 주민인 이 차량의 주인은 예비군 긴급 호출을 받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테슬라 모델 3에 올라타고 예비군 집결지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10m쯤 갔을 때부터 하마스 대원들이 탄 픽업 트럭이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의 총격은 테슬라 모델 3는 물론이고 운전자의 머리와 손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부상을 입게 했지만 그래도 이 남성은 피를 흘리면서도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AK 소총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하마스 대원들은 무지막지하게 총을 쏘아댔지만 운전자는 사투를 벌인 끝에 총알 세례를 맞은 자동차를 타고 베르셰바에 있는 바르질라이 병원에 도착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마스 대원들은 칼라시니코프 소총과 기관총으로 근거리에서 자신이 탄 테슬라 모델 3의 전면과 후면을 겨냥했고 근거리에서 무려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전기차인 줄도 모르고 엔진과 연료 탱크에 맞기를 바라면서 앞쪽과 뒤쪽에 집중적으로 총격을 가했고 이어 타이어에도 총을 쐈다고 합니다. 하마스 무장대원들은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를 생각하고 각각 엔진과 연료 탱크가 있는 위치에 총격을 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였기 때문에 엔진과 연료 탱크가 없어 이 같은 공격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의 테슬라 차량은 타이어가 펑크나 갈갈이 찢어졌지만 듀얼 모터 AWD 시스템이 차량을 도로에서 18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했고 심각한 부상 속에서도 무사히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공유된 차량 사진을 보면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말할 정도로 차체에는 총알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총탄 세례로 앞 유리창은 심하게 금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분해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테슬라 모델 3는 이 남성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테슬라 앱의 알림을 통해 그의 아내가 그의 행방을 알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매체는 결정적으로 테슬라 모델 3 제로백 3.3초가 운전자의 목숨을 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데 모델 3의 퍼포먼스 업그레이드 옵션을 적용할 경우 제로백 3.3초라는 슈퍼카 수준의 초반 가속이 가능합니다. 운전자는 급한 마음에 가속 페달을 밟았고 속도계는 순식간에 시속 180km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는 하마스 대원들이 탄 150마력의 도요타 디젤 벤이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과열되거나 폭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해당 소식을 접하고 기쁜 소식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 운전자는 자신의 자동차를 쫓던 하마스 대원들이 탄 차량이 토요타 힐럭스와 이스즈 DMX 디젤 트럭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는 테러범들이 타고 다니는 차라는 이미지가 생겨버렸는데 게다가 100발이 넘는 총을 테슬라에게 속도면에서도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몇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수히 총알 세례를 맞고 심지어 펑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속도를 감내한 테슬라 모델 3의 타이어가 한국산 타이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한국 타이어는 이미 글로벌 완성차 주요 전기차에 신차용의 타이어를 공급하거나 협업 프로젝트를 테슬라 모델 Y, 모델 3를 비롯해서 포르쉐 타이칸, 아우디 이트론, BMW 회사, 폭스바겐 ID.4 등은 이미 한국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전기차 타이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시점은 2020년입니다. 2020년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가 자신들의 최초 전기차 타이칸에 부착할 포르쉐가 미래 전동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한국 타이어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곧 자동차 업계에서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타이어 기술에 대한 완벽한 검증이 이뤄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폭스바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스바겐도 2020년부터 다양한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한국 타이어와 협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5월에 마무리된 폭스바겐 ID.4 미국 횡단 투어 등 총 4개의 프로젝트를 한국 타이어와 함께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교체 용알이
전기차 타이어 시장도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오니온을 출시했는데 아이온 제품에는 한국 타이어의 최상위 전기차 타이어 기술인 아이온 이노베이티브 테크놀로지가 적용돼 있습니다. 한국 타이어는 올해는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 ABB FIA 포뮬러 2 월드 챔피언십에 타이어를 독점 공급 중입니다. 포르쉐, 폭스바겐과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산 타이어를 선택하는 이유는 고성능 차량의 하이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그리고 넥센 등 한국 타이어 3사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시장 지배력에 힘입어 글로벌 전기차 타이어 시장 공략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테슬라, 모델 3와 하마스 토요타 차량들의 추격전이 시사하는 두 번째는 하마스 조직원들이 하필 토요타 차량을 타고 민간인을 공격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의 토요타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말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요타에는 최악의 악재가 터졌습니다. 일본 토요타 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거래, 부품 업체 공장의 폭발사고 멈춰선 것입니다. 부품 발주 시스템 오류로 일본 내 14개 조립 공장 전체가 생산 중단 사태를 겪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또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차량용 스프링을 만드는 중견 업체 주오발조의 아이치현 다카오카 공장으로 건조장치가 폭발하며 불이 났고 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고 장치와 건물 일부가 손상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폭발로 공장이 멈춰서고 부품 조달이 막히면서 토요타와 자회사 등 7개 공장의 11개 라인의 가동이 차질을 빚게 됐는데 17일 아침부터는 또 다른 토요타 공장까지 영향이 확대돼 총 6개 공장의 10개 라인의 생산이 모두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토요타는 올 8월 부품 발주 시스템의 문제로 이틀가량 공장 올스톱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에도 부품 생산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일본 내 모든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바 있는데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폭발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수십 개의 공장이 멈춰버리다니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생산 라인이라고는 안 그래도 일본 내에서조차 토요타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올해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기차 부문에서는 겨우 24,000대 판매로 28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위인 미국 테슬라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 2위 중국 BYD에 비해서도 36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내에서는 토요타가 미래지향적으로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패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정말로 끝장이 나고 만다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추격할 때 타고 다닌 차량이 토요타 차량이라는 게 드러나면서 브랜드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수는 5,171만 명국가 통계 포털 KOSIS 기준으로 전 세계 약 20위권이며 국토 면적은 10만 210제곱킬로미터로 약 100위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나, 국토 면적으로 보나 자랑스럽게 명함을 내밀기는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선진국인데 이는 중동처럼 지하자원이 풍부해서도 아니고 오로지 끈기와 성실함으로 이뤄낸 결과인데요. 특히 석유의 경우 삼면이 바다이면서도 한국은 석유거지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그 귀한 자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21년까지 동일 가스전에서 아주 소량의 석유를 시추하면서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되기도 했었고 한국 남쪽 바다 대륙붕에 위치한 제7광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지도 모른다는 보고서가 있기도 했으나 이조차도 조만간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5월 2023년 무역 통계를 보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석유거지라는 한국이 1월부터 10월까지 석유로만 약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지난 7월 대한석유협회는 올 상반기 국내 정유 톱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의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한 2억 2,85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18억 1,100만 달러, 국제유가 약세에 따른 수출 단가가 하락해 전년 대비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석유를 시추하던 동해가스전이 2021년 멈췄는데도 이런 실적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언가 마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23년 1월부터 10월 기준 한국은
총 5,193억 달러, 약 550조 원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매일 약 2조 원에 가까운 물품을 수출한 것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아 아직까지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은 단연 눈에 띕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총 812억 달러, 약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5대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품목별로는 경유가 전체 물량의 41%를 차지했고 휘발유 20%, 항공유 19%, 나프타 8.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항공유는 최근 글로벌 여객 수요 증가로 수출이 20.6% 늘었고 나프타는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41% 늘어나 가장 크게 증가했죠. 그런데 예상하시겠지만 한국의 수입품 중 부동의 1위는 원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한국은 총 704억 달러, 약 80조 원의 원유를 수입해 100조 원을 팔았으니 원유 수입액보다 더 많은 돈을 석유로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석유 한 방울 없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중동의 오일 부자 국가들은 땅 속에 매장된 석유 페트롤리움을 팔아 돈을 벌어들이는데 여기서 페트롤리움은 라틴어로 돌락을 뜻하는 페트레와 기름 오일을 뜻하는 오이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석유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제품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하나는 원유 크루드 오일 자체, 또 하나는 석유 제품, 또 하나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중동의 경우 원유 자체를 수출해 돈을 벌고 한국과 같은 국가는 원유를 수입해 이를 걸러내 경유, 휘발유, 항공유, LPG, 나프타, 중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 여러 종류의 석유 제품을 얻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이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후 이를 팔아 10개월 동안 431억 달러, 약 47조 원을 번 겁니다. 석유화학 제품은 석유 제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석유 제품을 화학적으로 가공해 원료로 만들어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과 이를 이용해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생산하는 것이죠. 석유화학 제품의 메인은 단연 나프타납사라고도 부름입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는 나프타naphtha는 플라스틱, 비닐 등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데 나프타의 부가가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유 1톤에서 추출할 수 있는 나프타가 약 180kg으로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3만 원입니다. 이를 원료로 사용해 에틸렌, 프로필렌, 메탄 등으로 발전시키면 그 가치는 22만 원으로 뛰고 다시 이를 이용해 스포츠용품, 사무용품, 주방용품, 생활용품 등 최종제로 만들면 가치가 1,000만 원으로 뜁니다. 그러니까 13만 원짜리 나프타를 잘 활용하면 1,000만 원짜리 최종제를 얻는 마법이 일어나는 겁니다. 투자 대비 80배의 수익률이라면 뛰어들지 않을 이유가 없죠. 이 석유화학 제품 덕분에 한국은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381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석유 제품에 431억 달러까지 더하면 1년 원유 수입량보다 많은 돈을 번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제 기술이 그렇게 뛰어날까요? 전 세계 가장 거대한 에너지 기업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는 매년 BP 보고서를 발행해 에너지 관련 통계를 제공합니다. 통계 중에는 원유를 이용해 석유 제품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설비 용량을 의미하는 정제 설비 능력 oil refining capacity를 측정하는데 이는 원유 수급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원유가 아닌 휘발유, 경유, 등유와 같은 정제된 석유 제품이니까요.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정제 설비 능력은 하루 336만 3천 배럴로 이는 전 세계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카타르 등 원유 수출국,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크다는 일본보다도 앞섭니다. 이 분야는 원래 일본이 월등히 앞서 있었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추월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경우 정제 능력이 한국의 약 90% 수준이며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제 능력이 석유가 매장됐다고 무조건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한국의 36%에 불과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의 80% 수준, 카타르는 고작 12%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석유가 매장된 것은 하늘의 축복이지만 원유를 수입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은 후천적인 능력인 겁니다.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석유 산업은
어떻게 발전하게 됐을까요? 한국의 석유 산업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더불어 1962년 대한석유공사법을 제정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듬해 미국 걸프가업사와 합작으로 울산정유공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석유 산업이 시작되는데요. 정유공장이 세워지면 이를 통해 석유를 정제해 다양한 오일을 뽑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나프타 등을 이용해 생필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옷, 신발, 타이어 등을 직접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한국에게는 꿈의 산업입니다. 이렇듯 석유화학 산업의 중요성을 절감한 정부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72부터 1976을 수립해 여수의 제2정유공장 및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때부터 석유화학 산업이 한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됐죠. 1990년대 중반까지 석유화학 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주도했지만 이후 민간 주도로 전환되면서 지금은 세계 5위의 석유화학 산업 초강대국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언급했듯 한국보다 월등히 앞섰던 일본은 어쩌다 전체적인 정제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일까요? 조선업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기업의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석유 산업을 성장시킴과 동시에 정유업체들의 몸집을 불리고 생산량 증대를 위해 시설 고도화와 함께 수출에 올인했습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수출보다는 내수에 좀 더 힘을 쏟았는데 문제는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태어난 소규모 업체들이 너무 많아 생존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내수 시장에서 소비가 줄면 위기가 도래하기 마련인데 이때 정부가 정유업체들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석유산업 한리화를 내세워 기업 간 인수합병을 유도했는데요. 즉 몸집을 키우고 생산효율화를 꾀한 것인데 이로써 한때는 17개에 달하던 일본의 정유업체는 5개 회사로 재편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제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하라고 요구했는데 고도화 설비란 원유를 정제한 후 추출되는 저렴한 잔사유를 이용해 휘발유, 경유 등의 고부가가치, 오일을 생산하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업의 판단 미스가 작용합니다. 정제설비의 13% 이상을 고도화시키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새로운 고도화 시설을 늘려 고도화 시설 비중을 높이거나 또 하나는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을 허물어 고도화 시설 절대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일본 정유업체들이 선택한 것은 후자. 그러나 악수였습니다. 노후화된 시설의 경우 정제 능력이 높지 않을 뿐 5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전체의 정제 능력이 하락해버렸습니다. 그게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 이 분야도 한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정유업체들은 이미 1997년부터 내수시장 수요를 전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운 후 최소 1조 원부터 10조 원을 투자해 고도화 설비 전쟁을 벌임과 동시에 수출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기준 HD 현대오일뱅크는 40.6%, GS칼텍스 34.4%, SYL 33.8%, SK에너지 24.9%가 고도화 시설입니다. 일본 정유사들이 20% 초반, 러시아와 사우디의 10%대와 비교했을 때 대단한 비중이 아닐 수 없죠. 이렇듯 성공적으로 고도화 시설을 완성시킨 후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해 성공을 거듭고 2022년 기준 한국의 석유 제품은 전 세계 64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석유거지라는 말은 이제 가당치 않습니다. 아무리 땅을 파도 석유가 안 나와 정유업체들은 기술만 팠고 유전보다도 더 확실한 기술력을 확보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만들어냈으니까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인내로 키워낸 새로운 석유 산업이 꾸준히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러시아 북쪽 지역에 적극 관여시킨다는 보고서가 등장하며 정세를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군이 직접 투입되는 게 아닌 다른 방식의 자원 활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미국은 지난 수년 혹은 수개월간 한국의 군과 정보를 통해 직접적인 자료를 평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실제 급격하게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는 러시아와 중국과도 관계가 깊기에 한국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패권 싸움이 번지는 가운데 한국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지만 한국은 반전 카드를 제시합니다. 실제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안보 위협은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패를 꺼내들고 중국이 뒤를 봐주는 행태가 드러나는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러시아 뒤를 봐주고 있는 중국이 패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IRA를 발동했으며
결정적으로 반도체 과학법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는 자원을 수출 통제하거나 새로운 자원 개발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원을 다 중국이 가져간다면 미국도 반도체를 풀어줄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실제 지난 수개월간 중국은 희토류, 갈륨 등 희귀금속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가운데 여전히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온난화로 바다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미 매체 WSJ는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습니다. 북극해는 과거에 천연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인 겁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에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 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죠. 위성 분석 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부 선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 많았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단적인 예는 미국 알래스카주 알류샨 열도 근처에서 진행된 러시아와 중국의 합동 군사훈련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선단을 주도하는 선박은 유도 미사일을 10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축함 난창이었습니다. 러시아 군함과 중국 연구용 선박의 북극해 근처 출몰은 간혹 있었으나 전투태세를 함께 담금질하는 건 비상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해안경비대 사령관이던 네이선 무어 미국 해군 소장은 이러한 중로 훈련을 보고 전투 요원들이 함께 수상작전 집단의 대열을 갖추고 열을 내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로저 위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시진핑이 북극권을 자국 전략이의 핵심으로 분명히 했으니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저들을 막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극해 운항의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적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선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죠. 그 북극의 어떤 섬에 중국이 러시아와 합을 맞춰 우리의 섬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골치가 아파진다는 뜻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는 작년 10월 새 북극해 전략을 통해 환경, 경제개발, 국제협력보다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등 북극에 대한 군사적 의미를 강조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방으로서는 러시아가 북극해를 가장 넓게 접한 국가인 만큼 관계 막화에 따라 북극해 활동이 더 심각한 경계 대상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미국이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일단 일축하면서 단순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통해서 진행한 합동훈련은 선단 간 상호운영 능력을 개선하고 항로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면서 북극 점령과는 관계없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따르면 이르면 2030년부터 북극해에는 가장 더운 9월에 바다얼음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해운업계는 러시아 북쪽 해안이 수에즈 운하와 남쪽 해양을 대신해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최단 항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선박들이 북극을 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북극 항로를 자국이 규제하며 중국 등지의 에너지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미국은 자국 알래스카 근처 베링해를 통과하게 될 이 교역로의 남중국해처럼 함행의 자유를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러시아 중국의 편과 미국 동맹의 편이 갈라져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이미 지난 7월에 벌써 13번째 북극해 과학 탐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등에서 막히자 더욱 자원 탐사나 확보에 대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중국 국가자원부가 조직한 이번 탐사는 북극해의 대기, 해빙, 해양 수면, 아래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합니다.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극지연구소가 북극해에 대규모로 배치될 수중 청취장치 실험을 끝냈습니다. 이 장치 배치를 통해 음향 정보를 수집해 통신, 항법, 위치 추적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얻습니다. 미국 정부는 핵잠수함의 이동과 은닉에 사용될 수 있는 빙하로 덮인 북극해에서 중국의 활동에 강력 반대해왔는데, 이제 중국이 러시아와 대놓고 손을 잡고 북극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도 원래 미국과 같이 중국 행동을 반대하다가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밀착하면서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스스로를 근진 북극 국가라고 선언하며 북극권을 1대1로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북극에서 어떤 구실을 들어서 중국이 지배하고 자원을 독점하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게다가 북극뿐만 아니라 남극에도 올 초에 제오기지 건설을 진행하며 극지방 활동을 늘려갑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인민의 반군의 감시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미 해군을 위시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러 밀착에 의한 북극 확장을 우려합니다. 여기에 북극 지방의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는 향후 2터부터 30년간 군함의 건조와 운용에 대한 대책 설립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제 사업을 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며 캐나다가 중국을 경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고려하고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북극에 필요한 쇄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 기관 리얼 클리어 디펜스는 전 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조차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려면 미쓰비시, 이마바리, 조선소 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한 곳이면 12척을 충분히 기한 내 납품할 것이라고 봤고, 실제 하나오션 등은 단독으로 입찰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 컨소시엄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걸로 봤습니다. 한국 조선소 한 곳은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잠수함 입찰은 30일의 경쟁률이지 결코 한일전의 10일 싸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발주하는 국가에서도 의견 충돌이 잦을 수 있는 연합 컨소시엄보다는 개별 기업을 더욱 신뢰하게 되는데요. 실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이죠.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잠수함의 경우 이제 폴란드에서도 발주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폴란드는 유럽 영내 조달의 룰을 깨고 프랑스의 나발, 독일의 티센크루프, 노르웨이의 사부에 더해 한국을 입찰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더욱더 잠수함 경쟁을 치열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경쟁의 가격을 떨어뜨리려는 용도가 아님은
현재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납품과 실력, 유지 및 보수와 교육까지 종합 패키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로 한국의 잠수함을 발주할 가능성이 작지 않으므로 주변국은 빠르게 선주문해야 함을 뜻합니다. 이미 K9, 자주포, FA-50을 비롯한 수많은 무기들은 주문이 밀려 빠른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북극의 패권 다툼은 이제 한국의 군함과 잠수함 납품과도 관련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 한국의 방사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복잡해지고 과격해져가는 국제 정세 속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건강 상태와 체중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다이어트 치료제인 위고비를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위고비의 효능과 그것이 김정은의 건강에 현재 국제사회의 긴장 상태와 덴마크와 북한의 관계, 그리고 다가오는 미국 대선과 여러 상황들이 북한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당장 내일이라도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질 것만 같은 국제 정세 속에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참수 작전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와 북한 간의 심각한 관계 경색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 안보와 국제 정치에 조태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정은의 건강 상태와 체중 문제는 이러한 긴장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체중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그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만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인해 조기에 권력에서 물러날 경우 북한 내부에서 권력 공백이 발생하여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내부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북한의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북한은 국제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고립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내부적인 정치적 변동은 주변 국가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조태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국제 정치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교적 노력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북한의 내부 상황과 국제사회의 대응은 향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하나씩 같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위고비의 탄생. 김정은은 과연 위고비를 맞을까? 위고비는 현대 사회에서의 새로운 혁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위고비를 사용한다면 그의 체중 감량은 극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8주간의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를 복용한 성인의 약 83%가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했으며 66%는 10% 이상 48%는 15% 이상을 감량했다고 찹니다. 또한 이 약을 복용한 사람들 조에서는 고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수적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위고비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향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비용은 많은 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고비는 특정 사회계층에만 제한되는 정향이 있습니다. 이는 공공보건 및 사회적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고비의 효과와 그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고비라는 제품이 북한에 반입될 가능성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뿐 아니라 위고비라는 제품의 광고 효과에도 어마어마한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고비. 북한 반임 가능성은 문제는 이 인기 의약품인 위고비가 북한에 반임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위고비의 북한 반입 가능성은 국제 정치와 외교 관계의 복잡한 맥락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호화 사치품의 반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위고비의 경우 몇 가지 고려해 볼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선 위고비는 미제가 아닌 덴마크제 제품입니다. 이는 북한이 처해 있는 현재 국제 외교 관계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인데요. 북한은 미국과는 수교를 하지 않고 있지만
덴마크와는 1970년대부터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관계가 매우 긴밀하지는 않지만 외교적 채널의 존재는 위고비의 북한 반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덴마크 경제에서 위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덴마크 화폐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위낙 많은 미국 달러화가 유입되다 보니 덴마크 환율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 덴마크 중앙은행이 유로화와 덴마크와 크로네의 고정환율제인 페그제를 유지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의 사치품, 고기술, 제품 등의 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의약품과 의료 장비는 대북 경제 제재 항목에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위고비와 같은 의약품이 북한에 반입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제공합니다. 위고비가 다이어트 약이기는 하지만 원칙상 당뇨병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반입은 제재에도 불구하고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라 위고비의 반입 가능성을 충분하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김정은에게 위고비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김정은의 최종 감량 가능성을 위고비 투약과 관련하여 분석해보면 몇 가지 주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김정은의 키와 체중을 기준으로 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그의 키는 약 170cm, 체중은 약 136kg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의 비밀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위고비의 임상 연구 결과를 참조하면 이 약을 복용한 환자들 중 대다수가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했으며 상당수가 10% 이상 약 절반가량이 15% 이상 체중을 감량했다고 찹니다. 김정은의 경우 체중이 136kg일 경우 이 비율을 적용하면 최소 5% 감량으로 약 6.8kg 10에서 15% 감량 시에는 13.6kg에서 20.4kg 정도를 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위고비 복용으로 1년 안에 최소 20kg 감량이 가능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체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41kg을 증가시켜 체중이 약 130kg에 이르렀다고 찹니다. 이러한 체중 증가는 그의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찹니다. 만약 위고비를 복용할 경우 1년 안에 체중이 110kg까지, 2년 안에는 90kg대까지 감량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중 감량은 단순한 외모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체중 감량은 김정은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의 건강이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그의 체중 감량은 북한 내부에서의 그의 이미지와 권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고비 복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부작용과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찹니다. 모든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위고비 역시 개인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감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김정은의 경우 북한의 의료 시스템과 자원에 의존할 것이며 이는 그의 체중 감량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북한의 대외 이미지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의 건강 상태는 조촉 국제 무대에서의 그의 행동과 북한의 정책 결정에 대한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그의 체중 감량은 단순히 건강 문제를 넘어서 국제 정치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체중 감량이 위고비를 통해 이뤄졌다면 위고비라는 제품의 유명세 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네 번째, 하지만 김정은이 과연 살을 뺄까? 김정은의 체중 감량에 대한 고려는 북한의 특수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체중은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김정은은 북한 내에서 가장 과체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체중 증가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과연 체중을 감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김정은의 현재 증가한 체중의 풍채는 그의 젊은 시절과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그는 과거엔 비교적 호리호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약 40kg 이상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상태의 변화를 넘어 북한 내에서의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체중을 의도적으로 늘렸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체중 증가는 북한의 사회적 상황과 권력 구조에 대한 신중하고도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김 씨 일가는 역대로 과체조로 인한 질병에 시달려왔으며 김정은도 이러한 우려의 대상입니다. 이는 그가 건강을 위해 위고비와 같은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을 제기찹니다. 특히 김정은이 장기적인 정치적 계획을 갖고 있을 경우 건강 유지는 그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차기 미국 대선을 고려할 때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북한의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김정은은 국제적인 교섭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으며 건강 문제로 인해 정치적 협상력이 약화되는 것을 피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의 건강 개선은 북한 내부의 사회적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도자의 이미지는 국민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전달하고 정치적 만정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화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분위기와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정은의 권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김정은이 최종 감량을 결정하는 데에는 그의 개인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적 상황, 국제관계, 그리고 사회적 상징과 이미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최종 감량 여부는 단순한 개인적인 결정을 넘어서 북한 정치와 국제사회에 조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미국 대선 기다리는 김정은. 김정은이 미국 대선 결과에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북한의 외교 정책과 국제적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잠재적인 대선 출마는 북한에겐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판결이 다른 주에 확산될 경우 그의 대선 출마까지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와 상관없이 현재 미국 내에서의 그의 높은 지지율과 인기는 여전하고 강력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대선 출마와 당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에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 미북 수교, 통미북남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이전 등과 관련된 큰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일부 분석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부 지정학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더라도 북한에서의 비핵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정책 목표이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그러한 방향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 측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여러 차례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이 있었지만 트럼프의 재선 실패로 인해 이러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트럼프가 재선될 때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기다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타결된다면 북한에서는 전례 없는 개방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휴전선에서의 병력 철수 개성공단식의 여러 개의 공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한 동해만 지역에 리조트 단지 건설이 검토되었고 개성공단식의 경제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분석한 39도선 완충지대 관련 내용은 주목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개방 사업과 관련해 남한을 위협하는 장사정포가 배치된 39도 선과 휴전선 사이 지역에서의 비무장화를 진행하고 개방지대로 설정하며 무력을 그 위 39도 선 이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차적인 개방 경제로의 전환 남북의 통합 가능성을 예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거대한 반발과 이연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국내외적인 반발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 미국과 더 친해지기 전에 중국이나 러시아 측에서 현재의 북한 정권 전복과 친중 칠러 정부 수립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의 외교적 전략과 국제적 위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김정은의 대미 전략과 북한의 미래는 이러한 국제 정치적 상황과 각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건강과 최종 문제,